안녕하세요. 네, 이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자의 생활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좀 두 편을 좀 빨리 할 겁니다. 두 편을 한 45분 정도에 제가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47년에 쓴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란 시와 그리고 또 그 두 편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한 편은 아메리칸 타임즈라는 책을 아메리칸 타임즈라는 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유명옥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당시 47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 무렵에 김수영 어머니께서 유명옥이라고 빈대떡 막걸리 파는 집을 경영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집 모양이 지금 위치가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현경 사모님이십니다. 아마 이때가 92세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시멘트 건물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근데 형태는 같다 그러더라고요.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집이.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충무로역 있잖아요. 여기 충무로역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운상가고 상가가 이렇게 주상복합 상가가 쭉 있죠. 여기 파리바게뜨가 있고. 그래서 여기 요 골목의 안쪽에 있습니다. 충무로 4가에 위치한 이 지역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김수영이 생활하는 것은 반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대문 집에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대문 두 번째 골목, 그 골목 집에 있다가 심심하면 저기 말이 종로로 걸어가면 가깝잖아요. 말이 서서 있다가 또 여기 충무로 여기 세운상가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그죠? 한 15분 거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김수영이 이제 귀국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아까 그 구석인데요. 여기서 통유리로 돼가지고 여기서 통유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리로 돼서 빈대떡을 구우면은 이 골목 밖에서 볼 수가 있고, 위층으로 이 다락방으로 층계가 있어서 올라가면 여기 층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오면 여기서 김수영이 외국책을 읽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대요. 김수영이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큰 방이 있고 아버지 병실 큰 방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렁탕을 끓였던 큰 솥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식당이고, 요 공간에서 작가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인제 박인환 문학관 가면 유명옥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박인환도 앉아 있고 물론 김수영도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모더니스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어 멀티리추얼이죠. 그러니까 멀티링구얼이 되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에 나옵니다. 공자의 생활란을 우리가 읽었고요. 다음에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입니다. 1947년에 쓰인 서적인데 오늘 오셨는데 제가 그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1947년 작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 있다. 이것은 먼 바다를 건너온 용이하게 찾아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온 것이다. 주변 없는 사람이 만져서는 아니 될 책, 만지면은 죽어버릴 듯 말 듯 되는 책. 카리포니아라는 곳에서 온 것만은 확실하지만 누가 지은 것인 줄도 모르는 제2차 대전 이후에 긴 역사를 갖춘 것 같은 이 엄연한 책이 지금 바람 속에 휘날리고 있다. 어린 동생들과의 잡담도 마치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괴로운 잠을 이루을 준비를 해야 할 이 시간에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 그저 멀리 보고 있는 듯한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나는 괴롭다. 오, 그와 같이 이 서적은 있다. 그 책장은 반짝이고
연해 나는 괴로움으로 어찌할 수 없이 이를 깨물고 있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여. 네,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서적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김수영에게는 어떤 서적이었는지. 근데 이 시는 그냥 시 한 편이 아니라 그 당시 책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에 대한 시도 많고. 기영도 시인 제가 언제 여기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기영도 시인한테도 책, 도서관 뭐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들은 늘 책을 대하는데요. 책에 대한 이 김수영에 대한 생각입니다. 특히 외국어, 양서. 김수영은 21살 때 설린 그 상고를 1941년에 졸업했는데 그 성적표를 보면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아요. 해방기 때 김수영이 어린 왕자 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영어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영어 교수들이 실력이 너무 낮아서 배울 것이 없었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나오죠. 그 할 땐 등록했던 기록은 연세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는데요. 이거 한 년 한 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 있다. 이것은 먼 바다를 건너온 용이하게 찾아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온 곳이다. 뭐 영국 책일 수도 있고 미국 책일 수도 있어요. 주변 없는 사람이 만져서는 아니 될 책. 뭐 머리 주변 없다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죠. 주변 없는 사람. 그냥 막 생각도 없고 막 성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만지면 죽어버릴 듯 말 듯 되는 책.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만은 확실하지만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긴 역사를 갖춘 것 같이 이 엄연한 책이 지금 바람 속에 휘날리고 있다. 책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책장이 방 안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보면 한 명 하나 한 권 한 권이 다 생명이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어린 동생들과 잡담을 마치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괴로운 잠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 멀리 보고 있는 듯한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나는 괴롭다. 그와 같이 이 서적은 있다. 그 책장은 번쩍이고 연해서 괴롭해서 나는 이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 이를 깨물고 있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이요. 그러니까 이 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자신에게 밀려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이거 어떻게 될까? 김수영은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윤동주만 해도 5개 국어를 했죠. 윤동주는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가, 그러니까 한국말 조선어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일본말 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말로 메모하고 중국말로 대화할 수 있고 중국말로 수업을 들었죠. 또 만주어 할 줄 알죠. 윤동주요. 네. 영어 할 줄 알죠. 이렇게 5개 국어를 윤동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불란서어를 배우러 다니면서 불어도 조금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불란서 작품도 윤동주가 그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수영은 1948년에 그 통역관으로 들어가죠. 통역관으로 들어가는 근무하고 그래서 영어도 그 당시에 벌써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에 김연경 여사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결혼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김수영의 연인 김현경. 여름이 되자
수영은 심한 암치질을 앓았다.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수영을 종로 5가에 있던 강한문과에 데려갔다. 의사는 내게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 올라타라고 했다. 그리고는 퉁퉁 부은 항문에 메스를 들이대자 고름이 쏟아졌다. 피와 고름이 섞인 양동이가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 것이다. 의사는 수영의 항문에 베니실이 잔뜩 묻은 거즈를 한 움큼 구겨 넣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영을 간호했다. 가끔씩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해 집에 있던 비단을 훔쳐와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팔았다. 세 번째 비단을 훔치던 날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아버지와 마주치고 말았다. 시나브랭이나 쓰는 작자를 도둑질까지 해가며 만난다면서 아버지는 내 방문에 대못을 박았다. 이후 수영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를 찾아갔더니 수영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며 나를 돌려보내는 거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울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수영을 찾아가 딸의 행복을 위해 교제를 중지해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진심이 아닌 말들로 이별을 선언한 후에도 수영은 당시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충무로 사가 쪽의 설렁탕집 유명옥 다락방에서 내가 다시 찾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고 했다. 나는 그 길로 수영의 치즈를 앓으며 지냈던 그의 방으로 함께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친정어머니를 찾아갔다. 일수돈을 얻어 금가락지도 해주셨다. 도남동 근처에 살림방을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사랑 앞에서 결혼식 같은 제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문학은 어차피 각질화된 제도에 저항하는 양식이 아니던가. 책은 막 살아있거든요. 이 엄연한 책이 지금 바람 속에 휘날리고 있는데 어린 동생들과 잡담을 마치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괴로운 잠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47년이 결혼하기 전에 그 2년 뒤에 49년에 결혼하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치질에 걸리고 아까 그 유명옥에서 2층에서 냄새 나는 그 빈대떡 냄새 맡으면서 거기서 번역을 하고 출주정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한 시간에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 괴로움은 뭘까요? 이 현실은 너무 괴로워요. 해방 이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전 용산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까지 상위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지난 거잖아요. 60년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전 기억이 나요. 그 전쟁 끝나고 온 사람들 목발 짚고 막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 적당히 지금처럼 지금이야 뭐 전쟁 참여만 해도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 국가 유공자라서 돈이 나오죠.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유공 전쟁에 참여하셔서 30만 원, 20만 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없으니까 다 깡패화되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게 다리가 잘라지고 이랬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60년대 때 그죠?
여기 다 젊으신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기 30대고 여기 20대고 이래가지고 이 팀장님은 한 20대 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잘 기억이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 저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그다음에 요거는 전쟁 전이지만 해방 이후에 정말 그 귀국인이라고 해서 전쟁 끝나고 태평양 전쟁 끝나고 목발 짚고 오는 사람들, 그냥 이 경성 이 한양에 태평양 전쟁 끝나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때 돌아오셨는데 전쟁 태평양 전쟁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거기 끌려갔다가 군사로 겨우 목숨만 찾아가지고 온 사람들, 거기에 뵈면 막 그 허리우드 영화 보면 막 그 멋있는 옷 입고 막 댄스를 추고 이런 거 보면 거리감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그 흑백 영화 보면은 그 TV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기밀 레슬링 하거나 토요 영화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막 토요일 날 그냥 집에 안방에 가득 앉아가지고 마루까지 TV 보느라고 사람들이 그 동네 TV 한 대 있어가지고 그 가고 나면 치약하고 그 빨래비누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그 장판 닦는 거예요. 냄새 나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때 허리우드 영화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잘 사는 사람들 영화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요 괴롭지도 않고 뭐라고 그럴까, 미팔군 옆에서 자라면서 딴 세상에 저 사람들은 그 독립기념일 이런 날 미팔군 들어가면은 아이스크림, 이게 바다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랬죠. 넓적해가지고 큰 아이스크림 넓적한 거. 피자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보고 땡그란 걸 이렇게 잘라서 먹네. 저게 뭐지? 부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저거는 내 평생.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를 우리 끝나면 피자 제가 살게요. 팀장님 피자 적당할 때 구워주세요. 우리 피자 들고 가세요. 저는 수업 있어서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자 2판만 해주시면 제가 같이 먹고 가세요. 그런 피자들 보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건 뭘까요? 괴롭죠. 여기 나온 게 그 괴로움이에요. 동생들하고, 가난한 동생들하고 이 큰아들로서 쭉 있는 이 막내 동생까지 쭉 있는 그 동생들 보면서 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정말 행복한 잘 사는 나라의 영어책을 읽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 그저 멀리 보고 있는 듯한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나는 괴롭다. 그와 같은 이서적은 있다. 저 책장은 번쩍거려요. 저 문화는, 미국의 문화, 영국의 문화는 도달할 수 없는 번쩍거리는 문화. 그래서 나는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까마득한 서적이죠. 까마득한 서적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우리 문화가 어느덧 우리 한국 자체가 문화제국주의가 돼버렸어요. 그죠? 문화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오히려 그 문화를 수출하고 세계에 문화를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이 원고지입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들어오실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원고지를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주변 없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이게 사모님 글씨예요. 요거요. 벌써 여기 사모님 글씨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리포르니아라고 점 찍었는데 그대로라고 썼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그대로라고 빨간색은 김수영 글씨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영어 발음으로 캘리포니아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가르포르니아, 이건 무슨 발음이죠? 일본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착종된 언어죠. 언어가 영어인데 일본어 발음으로 쓴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미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김민기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아가 옷을 입을까 색동저고리로 입혀야지. 색동저고리로 입히고요.
치만 뭘로 할까? 청바지로 해야지. 색동저고리에 청바지 입고. 색동저고리에 청바지 입고. 그게 우리 문화의 모습이라고요. 아하하하 바보 인형 이것이 60년대 70년대 한국 문화였거든요. 문화가 이렇게 착종되어 있는 상태. 이 가리포르니아라는 이 단어는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캘리포니아라고 해가지고 민음사에서 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은 사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시전집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시전집이 이런 걸 다 표준어로 바꿨어요. 그 김수영이 살아있다면 깜짝 놀랄 짓이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방점을 찍었잖아요. 김수영이 가리포르니아 이것이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강의할 때 맥도날드 영어식 맥도날드 이러면 애들이 웃어요. 마크도그 나루도 하무바가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크도그 나루도 하무바가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일본의 일본을 통해서 배운 영어죠. 그걸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확대해 보면요. 김수영의 아버지가 김태욱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김수영. 그래서 입학을 1945년 11월에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연세대학교 연희전문 학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기 전에 45년에 연희전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영어 공부의 실력이 높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해서 45년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 시를 갖다 우리가 또 같이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메리칸 타임즈입니다. 이번에 선생님 어디서 사세요? 개포동이면 멀리 걸리셨죠? 한 몇 분 걸려서 오셨어요 여기? 45분쯤 걸린 것 같아요. 차로. 45분쯤? 예, 예. 그래도 멀지 않네요. 예, 예. 45분이면 그냥 오시면서 책 읽으시면서 오셔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타임즈. 흘러가는 물결처럼 진아인의 의복. 나는 또 하나의 해협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기회와 유적 그리고 능금, 올바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수없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은결한 물이 떨어진다. 바위를 문다. 와사이 정치가여, 너는 활자처럼 고웁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 뱃전에 머리 대고 울던 것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도 또 활자를 본다.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을 보고 와사이 정치가들을 응시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타임즈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김수영의 그 디아스포라 난민으로서 살았던 김수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흘러가는 물결처럼 진아인의 의복을 입었었죠. 아까 중국에서 살았다고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 길림성에서 연극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그랬던 김수영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는 또 하나의 해협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중국에서 가서 해협을 또 건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해탄을 건널 것도 해협을 한번 건넌 거고 또 중국을 건넌 것도 하나의 문화의 해협을 또 건넌 거예요. 또 이번엔 미국의 해협을 건너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처럼 어마어마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때마다 뭘 느꼈냐면 기회와 유적과 그리고 능금을 느꼈대요. 기회는 뭐죠? 갈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저는 외국에 다닐 때마다 외국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강연하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에 있는 작가들 만나고 거기에 가는 우리 교민들 만나면서 참 많은 걸 배우죠. 요즘은요 유럽의 폴란드
바르샤바, 체코 뭐 어디를 가더라도 시장 가면은 한국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싸요 뭐 이러고 그래요. 정말 참 한국말들 잘하고 다 BTS 때문입니다. 네. 그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 가서 관광할 수도 있고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유족은 뭘까요? 유족은 기름 한 방울이잖아요. 적응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처럼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젊음을 다 일본에서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유적이에요. 그냥 기름 한 방울. 또 능금은 뭘까요? 능금은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 아닙니까? 바깥에 시뻘겋고, 그죠? 빨간색 사과, 그죠? 정종의 카페 프란스에서 능금이 나와요. 능금 같은 애들이 달려온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공부한 애들이죠, 그죠? 겉으로는 빨갛고 속에는 부르주아지들이고 하얗고 이런 능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바로보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김수영은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수없는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쓴 거죠. 김수영은. 그죠? 그래야여 은결한 물이 떨어진다. 바위를 문다. 이건 왜 바위를 문다는, 왜 바위를, 이걸 흔히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를 깬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피하려고,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를 문다라고 쓴 거죠. 깬다가 아니라 문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한문을 공부하고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해협을 건너서 또 거기 가서 현지에서 중국인 옷을 입고 살기도 하고 또 영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그 축적이 돼서 정말 그 축적이 돼서 어느덧 나의 생각이 생기고 바위를 깰 정도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시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와사의 정치가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와사의 정치가.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다 저는 누구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와사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도 와사등이 있습니다. 일본에 와사등 많아요. 홋카이도 삿포로에 가면 와사등만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형광등하고 틀려요. 이 불이잖아요, 불. 그래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그 눈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사동 같은 거리인데 삿포로에 그 다음에 삿포로 말고 또 어디죠? 삿포로 옆으로 가면 뭐가 있죠? 도시. 네? 오타와. 그죠? 가보셨구나. 러브레터 찍었던데, 그죠? 오타와 가면 거기도 우리 인사동 와사의 거리가 있거든요. 와사 가스등 나오는 거리. 따뜻하게 이렇게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가스등으로 켜지는 겁니다. 와사의 정치가요. 근데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한자 하나 가지고 와사가 또가 있으면 주란사라는 비단이에요. 와사라고 했어요. 검색하면 지금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편집할 때 아마 주란사 천을 많이 놓을 거예요. 와사 검색하면은 한자로 검색하면 그 비단이 나옵니다. 그 비단,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스등이든 와사든 무슨 뜻이냐면 화려한 정치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쉬울 거예요. 정치가라는 것이 화려하죠.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PPT 화면 보시면요. 너는 활자처럼 곧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 배전에 머리 대고 우던 것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타임지에 와사의 정치가처럼 화려하게 나왔던 사람이 이승만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47년이 아니에요. 47년 이후에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칸 타임즈잖아요. 여기 아메리칸 타임즈에 늘 이렇게 정치가들의 얼굴이 나왔거든요. 표지에. 물론 이승만의 사진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자처럼 곱죠. 얼굴이 깨끗하게 다 점 있는 거 빼서 깨끗하게 나오는데 정말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은 아메리카에 간 적 없어요. 카프카도 아메리카에 간 적이 없는데 간 것처럼 하고 실종자라고 부제 아메리카라고 해서 소설을 썼어요. 아메리카에 간 적이 없지만
상상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아까 누구였죠? 그 시스는 누구였죠? 박윤환 같은 친구. 저 밀항해가지고 미국 갔다 왔어요. 몰래 창고에 숨어가지고 갔다 와서 미국도 체험하고 박인환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이 실제로 미국 가서 배전에 머리 대고 졸던 것은 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생각이 나요. 이승만이 프란체스코 두고 왔잖아요. 이승만이 올 때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독립을 위해서 왔겠죠. 그죠? 여인을 두고. 그렇지만 이건 다양하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뭐 이승만인지 박인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가망성을 찾아서 미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다. 아메리칸 타임즈를 읽는 것이다. 자, 오늘 또 활자를 봅니다.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을 보고 타임즈 보신 적 있죠? 저도 여러분 대학교 때 타임즈 지금은 안 보는데 얼마나 구독자 캠퍼스에 그죠? 구독하라고 타임즈 구독하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타임즈 구독을 권했나요? 근데 타임즈 구독해서 보면 그 당시에 전두환, 박정희 이렇게 지워서 와요. 까맣게. 그 기억나시죠? 아마 옛날 도서관 가면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진 좀 찍어 와야겠어요. 다음에. 그 활자가 길게 있는데 전두환 딕테이터십 인 코리아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전두환이란 단어, 딕테이터십, 독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가위로 오려가지고 아직도 그런데요. 동구 그 중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뭐 팔이 나온 사진이 있다던가 여자들이 수영복 입은 사진이 있으면 타임즈를 과위로 쪼려 오려가지고 배달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튼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 이게 꿈에 나올 만치 그냥 이렇게 짧은 활자가 아니라 길게 느껴지는 거죠. 영어를 보면은. 그래서 그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시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여기요. 나는 또 하나의 해업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이 어리석었다는 그냥 외국만 갔다 오면 대단한 것 같은데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외국 갔다 오면. 저는 일본에서 살다 오면서 일본어를 잘한 것 같지만 그 대신 우리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잊어버렸어요. 단어도 잃어먹고 문장력도 나빠지고. 자, 또 여기 보면 나는 수없이 길을, 여기 이거 중요하죠? 올바른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기회도 있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사회주의 사상이나 능력 같은 사상도 배웠지만 그러면서 나도 올바른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수없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바위를 물을 정도로, 바위를 뚫을 정도로 정신을 차려서 가다듬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인가요? 와사의 정치가요.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가 좋나요? 저는 정치를 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겠냐고. 정치 화려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가족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죠? 잘못하면은 또 얼마나 피해층에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아무것도 그냥 아메리칸 타임즈에 대한 타임즈를 논한 것 같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그 아까 공자의 생활난과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타임즈는요 사실은 공자의 생활난 제가 바로 전에 강의했던 제3강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본다 여기요. 오늘 또 활자를 본다.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죠.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본다. 마지막에는 더 무서운 날 글자가 나와요.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한다. 이 47년인데요. 47년에 이미 이 안테나 정치적 판단력이 빠른 사람은요. 이 이승만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경향신문 주필 정지용. 정지용은요. 단독 정부 서기 전에 벌써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너가 진정한 독립운동가냐. 이승만하고 맞짱 뜹니다. 정지용이. 48년에 이승만이 정권 잡자마자 교과서에서 정지용 씨를 싹 빼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까지도. 별동이란 시.
그 별똥 떨어진데 마음에 들었어. 벼르다 벼르다 이제 어른이 되었네. 이 짧은 시, 아무것도 아닌 시 교과서에 빼버려요. 정지용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월북 작가로 만들고 교과서에서 그 이후에 정땡땡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80년대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지용이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왜냐면 6.25가 터지고 정지용이 저녁상 먹다가 잠깐 나가는데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냥 저녁 먹다가 그냥 바지 밑 차림으로 그냥 나갔는데 없어졌다고요. 아니 월북을 하려면 무슨 트렁크도 가방도 좀 가지고 뭐 아들 딸들한테 내가 좀 이따 올 거다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평양교도소에 폭격을 미군들이 했는데 그 평양교도소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프리즈너의 이름의 명단에 정지용이 나온 겁니다. 아니 월북한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평양교도소에 갇혀요? 아니죠. 납북으로 해서 제가 정지용 가족과 그 손자님과 항저우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제가 정지용 강연을 하러 여름에 같이 가서 정지용 연구센터를 항저우 시립대학이죠. 거기 대학에다 이제 간판을 붙이는 걸 같이 했을 때 손자하고 같이 갔어요. 성북구에서 자전거포 하시는 그 정지용이 너무너무 그 가족들이 대대로 고생을 해서 정지용 그 동생과 온갖 가족들은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대학 가면 안 된다고. 뭐 레이건 오거나 뭐 미국 대통령 올 때마다 그냥 경찰이 와서 지키니까 너무너무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심한 거죠. 그래서 정지용이 그렇게 이승만을 보고 이 김수영도 이미 느끼는 거죠. 김수영이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 4.19 터지고 한 달 지나서 벌써 4.19 실패한 거 벌써 알거든요. 그 빨리 한 사람 3명이에요. 4.19 실패한 거 제일 빨리 한 사람이 김수영, 신동엽, 박두진.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은. 박두진은 우리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려서는 안 된다. 혁명이 성공한 거 아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라. 우리의 깃발을 계속 올리고 있어라. 네. 푸른 하늘을 혁명은 왜 이렇게 고독한 것인가? 김수영은 고독해야지 혁명을 성공하는데 고독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엉망이야. 한 명 한 명이 다중이 깨달아야지. 지금 이 스튜디오 더탐사 시민학당이 그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이 고독하게 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게끔 그 숫자를 늘려가려고 이 시민학당을 만든 거예요.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한다.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응시한다예요. 응시한다. 정확히 본다. 이 김수영은 그랬던 것이죠.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시가 어제 실렸냐면은 1948년 12월 25일 날에 자유신문에 실리고 1949년에 새로운 도시의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앤솔로지 모더니즘 잡지에 실려요. 거기에 공자의 생활란하고 이 시가 같이 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김수영이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산문에 희약가시 하려고 그 잡지에 보냈다. 저도 잡지와 신문에 이렇게 할 때요, 희약가시 잡지 에디터들이 좀 당황할 만한 글을 일부러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희약가시라고 썼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어인데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희롱하려고. 김수영은 일본말도 막 글에다 썼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희약가시 하려고. 희롱하려고 쓴 거다. 새로운 도시의 시민들의 합창. 그 잡지는 모더니스트들의 앤솔로지인데 공자의 생활란하고 아메리칸 타임즈를 통해서 모더니스트들을 비판한 거예요. 너희들은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정치를 응시하지 않는다. 와사의 정치, 화려하기만 한 가스등처럼 화려하고 비단처럼 화려한 그것만 보지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든지 그것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시를
이 두 편의 시, 공사의 생활과 아메리칸 타임스는 이미 그 김수영이 모던 사이비 모더니스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더니즘은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모더니즘이 태동할 때는요, 프랑스 혁명 때예요. 시트라문트 드랑이라고 그러죠. 질풍노도 시대. 괴테라든지 슐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 개개인의 이성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낭만주의 이후에 모더니즘. 이제 고전적인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감각으로 하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68, 5월 혁명 때 나온 단어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때 나온 것이 68, 5월 혁명 때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소르본 대학 학생들이 미국 은행을 점거하면서 68, 5월 혁명 때 이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이제 과거의 모더니즘을 넘어서 새로운 비판을 하자.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고 대학의 서열제를 없애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한국 사람도 그러면 번호가 앞에 있는 게 좋은 대학인 줄 알아요. 파리 2대학이 파리 5대학보다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파리 6대학은 연극의 이론만 가르치면 파리 7대학은 연극의 실제만 가르친다든지 파리 8대학은 영화만 가르친다든지 이 전공이 다른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공부한 사람들 보면 졸업장이 6대학, 7대학 이렇게 두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의 자유, 푸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5월 혁명을 통해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개개인의 무한한 자유, 그것이 정치적 자유, 정치적 판단력,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데 그게 미국에 가서 상업적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어요. 그 수입을 해온, 제가 김아무개 교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막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그런 정치적 판단력, 그 다음에 연대 이런 건 싹 빼버리고 파이프가 이렇게 겉으로 나온 것이 지금도 이게 포스트 모더니틱하다. 시가 이렇게 선풍기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단어가 휙 날아가서 이어붙이면 포스트 모더니틱하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겉껍데기의 형태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력에 의한 자유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지. 그 건물의 새로운 형태, 그건 껍데기란 말이죠. 그걸 상업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수영이라고요.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하지 않고 작전하지 않고 장난이나 치면서 싸구려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수영이 비판했던 그 사이비 모더니스트들은요, 지금도 있죠. 김수영은 진짜 모더니스트가 되길 바랬고, 동시에 진짜 농촌 시인이 되기를 바랬고, 진짜 리얼리스트가 되기를 바랬고, 김수영은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였죠. 작가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저도 시를 쓰지만 시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면 그는 이미 작가로서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의 시인 누구누구, 혁명의 시인, 노동자 시인, 농촌의 시인. 작가는 작가일 뿐이에요. 사랑을 보면 사랑을 쓰고, 농촌을 보면 농촌을 쓰고, 혁명을 보면 혁명을 쓸 뿐이죠. 네루다가 그렇게 쓰고요. 네, 1급 작가들이 과거 어디 있어요? 영문학이 어디 있고 국문학이 어디 있고 동문학이 어디 있어요? 작가의 언어의 구분이 어디 있어요? 넘어가면서 카프카도 공부하고 릴케도 공부하고. 김수영이 그렇게 해협을 건넜고 윤동주가 장르 없이 그렇게 전공 없이 해협을 넘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편의 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그죠? 까마득하게 우리 문화와 멀리 있는 이 후진국, 정말로 이 아프리카 같은 가나 수준의 1960년대 가나보다 못 살았던 이 나라에서 까마득한 이리국의 그 문화를 보는 그 소외된 심정, 괴롭고 부끄럽고 괴롭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질척질척하게 가난한지. 그리고 아메리칸 타임즈를 보면서 거기에 실린 와사의 정치가들, 화려한 정치가들을 보면서 모더니스트들은 그거 모두 외면하는데 나는 응시한다는 김수영의 태도, 진정한 해협을 건너는, 정말 바람일 건너는 작가의 모습을 오늘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그죠?
제가 피자를 주문했으니까 피자를 선생님도 함께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